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쏟아진 뉴스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 그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래. 광주 발포 명령. 네, 올해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올해 시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결정적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39년 만에 재판으로 광주를 찾은 전두환의 첫마디, 이거 왜 이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죄를 기대한 시민들은 그의 후한무치에 분노했고 여전한 그의 위세에 놀랐습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전두환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전두환이 이렇게 여전히 뻔뻔하고 건재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힘의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 한상진 1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뉴스타파에서는 올 한 해 전두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죠. 네. 그 전두환과 그의 일당들을 추적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밝혀왔는데요. 뭐 시민들께서는 뉴스타파에 대한 언론이 기성 언론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뉴스타파가 어떤 매체인지 그동안 어떤 취재들을 해왔는지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말씀 주실까요? 네. 네, 뭐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뭐 이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저희는 2012년에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직된 언론인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되고 또 탐사 보도를 전문적으로 해오셨던 분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그 한시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었던 사실 이제 취재팀인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뉴스타파 이 한시적 프로젝트로 시작했었던 뉴스타파의 보도들을 보고 계속해라, 뭐 후원할 테니까 계속해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게 되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7년 이제 오고 있고 아마 뉴스타파 하면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재산 도피처, 뭐 이제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공개했었던 외국 언론들과 협업했었던 그런 것들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뭐 동영상 문제 뭐 이런 것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뭐 여러 보도들을 많이 해왔지만 저희는 이제 뭐 데일리 뉴스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탐사보도 전문 매체이기 때문에 좀 심층 있는 기획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두환 프로젝트 올해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해왔었던 전두환 프로젝트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런 탐사보도의 이제 전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뉴스타파가 전두환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전두환 프로젝트 하면 뭐 뭔가 시민들이 잘 모를 텐데 전두환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 2019년에 저희 뉴스타파가 그리고 뉴스타파의 저희 이제 탐사 1팀이 주력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기자들이 내년이 전두환 쿠데타가 시작됐던 12.12 군사반란 40년이 되는 해고 그리고 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5.18 문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아직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침 또 이런 이제 계기가 있으니 전두환 문제에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나왔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에 이제 주목을 해왔다면 우리는 조금 방향을 좀 달리 해보자. 지금까지 광주 학살의 피해자들 중에 누구도 이 학살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민사소송을 해본 게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80년 5월의 진실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의 총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실 규명을 하는 건 형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처벌해야 되는. 근데 사실은
형사적으로도 상당 부분 책임자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전두환과 그 일당들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신군부들, 네네. 이 신군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미 그게 법적으로 드러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97년도에 이미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상당 부분 책임은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지요. 네네. 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적인 판결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 12.12 군사 반란부터 5.18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거치는 그 기간에 그 장기간의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네. 잡았고 권력을 잡았던 7, 8년 동안 축제했었던 부정축제 재산들을 환수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께. 왜 민사소송을 그때 못했냐. 지난 40년 동안 최소한 22년 동안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네. 여쭤보니까 이 광주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민사소송 얘기를 꺼내면 이 돈을 밝힌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아,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진상규명에 피해를 줄까 봐.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좀 희석시킬까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말 듣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사실은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을 진상규명을 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대가 넘어가도 세대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역사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거지를 만든다. 반드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판결을 분명히 내려준다라는 교훈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해보자. 그럼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네. 라고 시작해서 사실은 전두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보다도 이 광주 학살의 책임자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의 이제 책임자들 이들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이들이 지금 어떤 재산을 누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겁니다. 그 전수조사라는 저희가 탐사보도에서 많이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네. 그 대상자들 전수로 조사를 해서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끌어내는 게 저희 탐사보도 기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 12.12와 5.18 당시에 가담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그런 군인들 그리고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건데 많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추려봤는데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네. 한 40여 명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제 찾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 될지 몰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취재를 계속 하다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 분, 두 분 정도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취재를 하다 보면서 정말 너무 뻔뻔하게 자신들은 정치적 재판의 피해자였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사과를 못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그동안 우리 기자들이 언론이 이분들을 너무 방치한 거 아닌가. 그동안 1997년 판결 이후에 사실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구순의 노인이 다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노인의 삶에 어느 정도 찾아가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괴롭히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1년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두환 일당의 돈과 네트워크에 주목한 거 돈에 주목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과 돈에 딱 주목한 겁니다. 첫 번째 나눠본다면 이제 돈의 문제에 추적해서 전두환의 재산 네. 추적 한번 하셨을 우리가 뭐 네. 많을 거다. 저도 뭐 본인 29만 원인데 설마 29만 원만 있겠어 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죠. 네. 그 20년이 넘도록 그 대부분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먼저 그 전두환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전두환 씨가 네. 이 1997년 대법원 판결 당시에 예. 9천억 원의 대기업으로부터 9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받았다. 그래서 네. 2,200억의 추징금을 내라고 판결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부터 지금 22년이 지났지만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두환의 재산이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전두환은 사실 대한민국의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진 거는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 이름으로는. 네. 그렇지만 전두환의 자식들 그리고 전두환의 측근들로 재산들을 다 돌려놓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전두환이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1988년이죠. 그때 당시 영의동 사저에서 본인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겠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의동 집과 뭐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장 회원권들을 국가에 환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30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뉴스타파가 2013년도에 조세도 피처에 전두환 씨의 아들인 전재국 씨가 네. 조세도 피처의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에 검찰 수사가 막 대대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전재국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다시 이제 가족들이 나서서 최대한 추징금 완납에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6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뭐 1,000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전재국 씨가 직접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님 추징금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2018년 이후부터 연희동 집과 관련해서 이제 전두환 일가가 여러 차례 검찰이 이제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송을 걸면서 사실상 매각을 거의 중단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부분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의 은닉재산 규모 지금 이렇게 알려진 숫자 말고 아까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예측해야 되고 취재한 것이 좀 있다거나 어떻습니까?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네. 특히 이제 전두환 씨의 큰 아들인 전재국 씨, 전재국 씨 같은 경우에는 네. 90년 초죠.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갑자기 출판사를 하나 차립니다. 시공사라고. 네. 그래서 시공사 차려서 해외 비싼 판권 있는 작품들을 사들여서 그렇게 초기 자본을 만든 다음에 네. 5년 안에 이제 한국의 유명한 출판사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갔고 그 이외에 출판 관련된 브랜드들 뭐 메비우스니 음악세계니 북플러스니 이런 출판 관련 기업들을 네. 계속 만들면서 자산을 계속 불려왔고, 지금은 뭐 파주 일대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평창동에 전시장이 끼어 있는 뭐 대저택을 소유하면서 사실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고도 남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은닉 재산 규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고, 그 가운데 지금 드러난 건 없지만 대물림 되면서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면서 계속 세습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씨에 대한 그 형사적 5.18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집중하는 가운데 민사적인 걸 좀 놓쳤다는 얘기하신 것처럼 전두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방금 말한 그 대물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측근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전두환 씨가 왜 나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규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뉴스타파 때문에 취재를 한 거죠. 네. 그 측근들의 문제 지금 좀 설명해 주시죠, 시청자들에게. 저희가 이제 이 전두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올해 초부터 했었던 네. 일이 뭐냐면 네. 12.12 군사 반란부터 광주학살까지 벌어졌었던 그 일련의 과정, 네. 그리고 5.0 정권에 참여했었던 이 신군부 세력들 중에 네. 저희가 일정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드시 저자들에게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을 명단을 추린 다음에 네. 그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제 지난 40년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봤더니 이제 46명을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었는데 46년. 예. 네.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네. 광주학살 당시에 네.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가 정호용 씨.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이분은 이미 88년도 그 국회 청문회나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거의 발포 명령자의 수뇌부, 그러니까 발표 명령을 내렸던 한두 명 정도에 끼어 있는 걸로 이미 결판이 난 사람이에요. 네. 이 정호용 씨, 그리고 이 전두환 씨의 오른팔 격으로 활동을 하면서 뭐 5공의 2인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허화평 씨, 네. 그리고 이 전두환 정권의 또 다른 또 2인자로 불렸던 뭐 장세동 같은 사람들, 네. 그리고 그 당시 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46명들의 재산 그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의 뭐 굉장히 고급 아파트, 아니면 뭐 용인, 분당의 뭐 굉장히 큰 대저택,
뭐 과천에 있는 대저택 뭐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대다수였어요. 뭐 대부분이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예. 그리고 뭐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네. 어쨌든 본인들이 그 80년대에 누렸었던 부와 권세를 지금까지 쭉 잘 이어오고 있었고 자식들도 다들 잘 키웠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잘 키웠겠죠. 그래서 자식들도 다 성공했고 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저희가 이제 추적한 결과들이 이제 5월 달부터 내놓기 시작했고 네.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 눈에 포착됐던 모습이 많아서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이제 내놓기 시작한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46명을 이제 추리해서 더 많을 건데 이제 46명으로 그렇죠. 기준을 이제 맞췄는데 정호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란죄로 7년 선고받은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던가요? 정호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이제 재산을 추적을 전두환과 그 일당들 재산을 추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추적자로 선정한 사람이 이제 정호영 씨였는데 네.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사전 취재 단계에서 정호영 씨의 지인들을 좀 몇 명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네. 그분들 얘기가 정호영 씨의 재산이 천문학적이라는 얘기를 다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 실제로 이분이 이제 과천에 살고 있는 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였고 과천에 대저택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이 80년대 초반 이제 재산을 막 모으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능한 선에서 이제 추적을 해봤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네. 현금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껏 그렇죠. 이제 해봐야 이제 부동산 정도인데. 부동산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이분의 일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체 건수로만 60건이 넘었고요. 그 60건이 뭐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있는데 뭐 전남 무안에도 있고 강원도 평창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뭐 서울 인근에도 있고 뭐 서울시 뭐 강남 용산부터 시작해서 과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지금 과천에 살고 있는데 과천에만 몇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을 19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그중에 일부 땅에다가 이제 집을 세 채를 지어놓고 뭐 자식 부부, 그리고 자기 부부, 그리고 관리인까지 이렇게 두고 뭐 약간의 뭐 작지만 그냥 뭐 작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타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걸 이제 확인했고 네. 대략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시세를 따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대로변에 있는 건물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시세가 없어요. 뭐 평당 1억 5천에도 팔리기도 하고 2억에도 팔리기도 하고 이제 시세가 없는데 대략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만 해도 한 5, 600억 이상은 되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시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따져보니까 대략 1,000억 정도는 뭐 가뿐하게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정도였는데 이분이 따지고 보면 무슨 사업을 하신 분도 아니고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냥 군인이었고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뭐 장관 한 2번 했고 네. 그냥 국회의원 한 2번 한 게 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이후에 무슨 사업을 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1,000억대 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이유가 보니까 이 사람이 1984년부터 86년까지 이 사람이 이제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는데 이 육군참모총장을 지내던 시기에 땅을 쇼핑하듯이 막 쓸어 모읍니다. 이분이 이제 그 쓸어 모았던 땅이 이제 대표적인 게 2건이 있는데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땅과 이제 경기도 과천 땅이었는데 경기도 양주시 땅은 군사보호지역이었어요. 자, 육군참모총장이 네. 군사보호지역에 있는 땅을 30만 제곱미터를 사들입니다. 근데 그 땅이 한 4년 있다가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6,200만 원 주고 산 군사보호지역이니까 뭐 땅값이 뭐 이제 헐값이죠. 그렇죠. 6,200만 원에 85년도경에 샀던 땅이 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던 93년도에 11억 원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한 8년 사이에 15배 정도가 뛴 거예요. 과천 땅 마찬가지입니다. 과천 땅을 사모기 시작한 게 84년부터인데 그 당시 공시지가하고 지금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최대 차이가 나는 땅은 50배까지 차이가 그렇죠. 납니다. 과천 많이 올랐죠. 네, 과천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리고 그렇죠. 이분이 살고 있는 집에 저희가 이제 드론을 띄워서 한번 보니까 네. 과천 정부 종합청사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말자배기 땅이죠. 네. 만약에 이제 이 과천이 조금 더 개발이 된다면 네.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이제 수용될 땅들이에요. 수용이 돼가지고 다 개발될 땅들입니다. 네.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1,000억대 가까운 이 부동산을 모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는. 호화평이나 장세동이나 허삼수나 뭐 얘기해 주신다면 거의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허화평 씨 얘기를 하면 또 막 이렇게 좀 흥분을 하게 되는데 또 올라오게 되시는구나. 이분이 지금 현재 미래한국재단이라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이사장을 10년 넘게 맡고 있고요. 그 미래한국재단의 소장으로 몸담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 30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네. 30년이 넘어난 그런데 이 미래한국재단 자기가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지금 부리고 있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자기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미래한국재단은 유일하게 거의 하는 일이 뭐냐면 허삼수 씨의 책을 내주거나 허삼수 씨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재단입니다. 지금. 방송이나 뭐 매체 출연할 때도 그렇죠. 도와주고 이런 거네요. 네. 이런 걸 주로 하는 재단인데 네.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를 저희가 이제 원점을 따라가 보니까 네. 전두환 씨가 이제 50 정권을 세운 직후에 다들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광주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회정화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었던 곳이냐면 50 정권의 신군부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해직하고 언론사 통폐합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 국민에게 이제 그 각인시켰던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회정화위원회가 자기 산하단체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아카데믹하게 이제 연구하는 단체로 현대사회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연구소의 후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소가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따라가 보니까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정권을 잡고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93억 원이 넘는 돈을 그 당시 돈으로 80년대 초반에 9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회정화위원회 부설기관으로 놔둬서 50 정권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활용을 했던 것인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허화평의 노후를 책임져주고 있는 재단이 돼 있더라. 이게 생각만 해도 이제 화가 나는 일이죠. 자,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미래한국재단이 그 당시 93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기업으로부터 뜯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 돈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보니까 이 허화평이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이 현재 500억 가까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에요. 이게 사실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화평이 개인을 위한 일을 거의 주로 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 때 벌어졌었던 이 부정축제가 지금도 그냥 버젓이 그냥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나라로부터.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이거 말고도 허화평 씨는 자기 개인 재산만 청와대 바로 옆에 평수로 따지면 300평이 넘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 이 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놀고 이제 많이 찾는 이 거리에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정호영하고 마찬가지로 허화평 씨는 군인, 정치인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런 식의 개인 자산 그리고 미래한국재단이라는 저런 그 사회적인 자산이 되어야 됐을 곳을 자기 개인 재산처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방치해왔다. 저도 그 정호영 씨는 이제 돈에 부동산에 꼼꼼하게 도전하셨는데 허화평 씨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재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자기들의 이념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TV 방송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종편에 출연해가지고 그러니까 5.18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그런 걸 또 종편에 뻗어시 방송을 하더라고요. 희생자가 용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 감동이 크죠, 사실. 그러니까 늘 가해자만 사과하라. 근데 때로는 피해자도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신이 가해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희생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때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맞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기자였고 방송이었으면 그 순간 카메라 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를 이렇게 내놓는 게 저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어떤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 언론도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저는 어쨌든 놀랐는데 저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저거를 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지 뭐 병원에 넣든지 아니면 진짜 뭐 뭘 했어야 됩니다. 저게 뭐 명예훼손으로 뭐 문제를 삼든지 뭐 민형사상 소송을 걸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왜 이 광적살 피해자들이 그것도 안 하셨는지 참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라도 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왜 가만히 두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물음을 던지셔서 이들이 건재한 이유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취재를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뉴스타파에 취재한 장면 중에 노신현 씨죠. 노신현 전 총리 올해 10월 달에 돌아가셨던가요? 이들 세력이 모이겠구나라는 직감을 갖고 만나기 어려우니까 취재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마지막 장면에 반기문 씨가 전두환의 고개를 끄뻑 숙이고 배웅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정민수 기자입니다. 12.12 40주년인데 이거는 전두환 씨, 전두환 씨, 올해 12.12 40년이에요. 한 말씀 하세요. 광주학살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어요? 빈소를 급히 떠나는 전두환의 차량 유리창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 한 장면이 저도 제가 기자지만 이들의 비호 세력과 결탁이라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부터 한번 여쭈면서 비호 세력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차에 대고 꾸벅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그로테스크하다? 예.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단적인 예로 전두환 씨를 비하하는 세력들이 지금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노인이고 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으셨지만 그 후 세력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지지를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1야당인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네.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들을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명단을 보시면 네. 50 때 활약했던 분들이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최병렬 씨라고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하시다가 기자 이제 출신이죠. 네. 민정당 국회의원이 되고 노태우 정권 때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 한나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이고 네. 그리고 MBC 앵커 하다가 민정당 국회의원이 됐던 하순봉 씨도 하순봉 네. 9시 뉴스 앵커였죠. 네. 네. 그리고 전두환의 육사 후배이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김용갑 씨도 상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져 있거든요. 네. 고문이면 이제 그 정치계의 원로로서 당이 힘들거나 할 때 이제 가서 좋은 말씀을 듣는 그렇죠.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제 50이나 신군부들에 대한 비호나 이런 것들을 의견들을 많이 듣겠죠. 그렇게 상상이 되는데 특히 언론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50 부역한 언론인들의 현재에 대해서 또 취재를 했었는데 네. 단순히 이분들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미화하면서 그 대가로 50에 참여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을 하면서 출세의 길을 가셨던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용식 씨라고 KBS 보도본부장을 했던 80년대 4년 동안 50대 보도본부장 네. KBS. 예,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재 강남 한복판에 방송 관련 연구소를 차려놓고 언론계 대선배라고 지금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네. 그때 부역했던 일들이 다 충성 경쟁이었다. KBS, MBC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충성 경쟁하면서 전두환을 찬양하고 미안했다 스스로 인정을 하세요. 하지만 자신이 부역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뭐 정치계나 언론계 등에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뭐 다 그랬어 이렇게 강 기자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아까 강용식인가요? 네. 그분이 그랬고 언론계 얘기했으니까 언론계 얘기를 하죠. 먼저 언론에 대한 얘기 단순한 부역이 아니라 이건 공범 수준이라는 걸 취재 결과 좀 드러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언론이 어떻게 부역했는지는 뭐 일일이 말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이미 뭐 드러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80년 5월에 한국의 언론들이 광주 학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는지를 딱 보면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죠. 폭도들이 뭐 북한의 사주로 뭐 난동을 일으켜서 네. 뭐 군인을 무슨 뭐 심지어는 무슨 뭐 낫으로 찔러 죽이고 뭐 군인의 껍질을 벗기고 있다라는 기사가 버젓이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네. 과거 이제 보안사 문건을 몇 개 이제 구해서 보다 보니까 네네.
80년 5월 당시에 보안사가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기자들을 광주에 데리고 내려와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서 취재를 하게 해서 기사를 쓰게 하고 네. 그렇게 기사가 실리면 그 신문을 보안사 돈을 주고 신문을 사가지고 광주에 와서 뿌리고 네. 그러면서 혹세무민을 했던 기록들이 다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광주 학살을 기록했던 언론의 그 짧은 그 며칠간의 그 모습이 저는 언론 부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뭐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반성해야죠. 반성을 하고 우리 언론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 언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작업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버젓이 우리나라 곳곳에 전두환 시대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청남대라는 곳이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가서 전직 대통령들의 네. 삶을 볼 수 있는 기록관이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도 버젓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쓰던 물건들이 보관이 돼 있고 심지어는 전두환 가족들이 걷던 산책길이 대통령 길, 전두환 대통령 길이라고 써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이 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쓰시던 무슨 뭐 등산 지팡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마치 이순신 장군 뭐, 그렇죠. 뭐 유품 네. 보듯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국립묘지에 가면 광주학살 당시에 어쨌든 사망했었던 계엄군 군인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사했습니까? 전사는 아니죠. 전사 아니죠. 이 사람들 묘비에 전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못 바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전두환 시대의 잔재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전두환과 관련된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청담대 걸 보면서 전두환이 60민주화 항쟁의 주역이라고 네. 돼 있어서 정말 네. 이건 너무 역사이고 너무 지나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보도 나오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네. 그거 지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50 세력과 결탁한 것, 비호 세력을 얘기하다가 지금 언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언론도 MBC도 뭐 창피한 얘기지만 이진희 사장 같은 분이 네. 있었죠. 네. 전두환 장군이 빨리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던 아주 우리 불행하고 창피한 역사가 있었는데 언론계에 그 재계를 좀 빼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재계 역시 전두환 일당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주고받고 또 전두환 일당에게 뭐 도움을 주고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두환 정권 때를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화평 씨가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이 있죠. 그 재단이 전두환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서 만든 재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곳에 산하단체로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저희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딱 떼서 보니까 네. 거기에 이사로 올라와 있는 사람 명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 명단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냐면 이명박, 네. 정몽준, 뭐 이동찬 누군지 잘 모르신다 그러면 코롱그룹 명예회장. 네네. 이런 분들이에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전두환한테 돈을 갖다 주고 자기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에 자기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려주고 이 군부 독재 정권과 이 재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고 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두환 정권 당시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어떤 시혜를 받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SK 같은 곳 뭐 유공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넘어가는 과정, 뭐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권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가장 큰 사업이었던 뭐 중동에 가는 이제 건설사들, 이 중동으로 넘어가는 건설사들 어떤 회사들이 넘어가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벌었던 커넥션들 이것들이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다 받고 다 드러난 게 이미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사적인 처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런데 똑같이 이 재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왜 이렇게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의 핵심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검찰과 사법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재판을 오지 않았는데 변호인 측이 검찰 측에서 먼저 안 나와도 된다. 광주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또 공개하면서 검찰이 뭔가 비호와 과연 관련된 과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분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재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검찰은 그동안 자기들이 뭐 이런 그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뭐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다 핑계라고 보고 네. 이미 1988년에 전두환이 약속을 했었고 2013년에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가 검찰청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집행하면 됩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이 저는 미온적이었고 네. 이 과정에서 무슨 뭐 인권 어쩌저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은 저는 검찰에 있다. 이거 당장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가 미비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제정을 빨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민사적인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민사적인 책임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공소시효 얘기를 자꾸 해요.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어렵다.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본 적이. 네. 자, 그럼 해보자. 전두환과 이 전두환 일당들이 벌였었던 그 쿠데타 그리고 이 부정한 권력이었던 5공과 6공의 권력들이 이 권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정축제 재산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환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게 공소시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한번 판단 한번 받아보자. 네. 그거라도 해보자. 지난까지 지금 40년 동안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해보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네네. 지금 광주학살의 피해자들 지금도 다 살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살아 있는데 가정 파탄난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잖아요.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뭐 광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왜 우린 이걸 못하느냐.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자가 국회를 가고 그런 검사가 국회를 가고 그런 그 장사꾼이 국회를 가고 아니면 연결고리가 정치권이라는 거고 방금 우리가 왜 못하느냐의 문제가 대의기관인 네. 정치권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정치권에 어떻게 좀 취재하셨고 어떤 의견이신가요? 다들 알잖아요. 지금 뭐 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전두환이 만들었던 민정당입니다. 뭐 민자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온 것이죠. 그렇죠. 요즘도 매주 토요일 되면 서울 광화문에 한번 나가 보시면 지금도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고 추앙하고 뭐 지금 정부가 잘못됐다 그러고 민주화된 게 마치 공산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전두환 정권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태극기 부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전두환 정권 때 장관을 지냈었던 이상훈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고 지금은 요즘에는 뭐 많이 이제 그 방송에서 사라졌는데 박희도 씨. 네, 박희도. 네, 박희도 유명한 사람이죠. 공수여단장 맡았었던 네. 박희도 씨. 박희도 같은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의 주축을 이루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이 민주 세력들을 싸잡아서 네. 전국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배웠었던 사람들이 대물림이 돼서 결국엔 우리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었던 원인은 우리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민영사적인 처벌을 그리고 역사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이 전두환 프로젝트를 하게 됐던 이유기도 하고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사회 전방위적인 유착고를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한때만 얘기 줬지만 우리 강 기자도 같이 얘기한다면 어떤 게 생각하신가요? 전두환과 신군부 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빼앗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런 관계를 끊어내는데 좀 유효한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전두환 씨도 지금 돈 한 푼도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주변에서 신군부들이 같이
대접과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신군부들에 대한 재산 문제를 추적을 해서 이게 부정하게 권력을 잡은 권력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을 했다면 네네.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조사에 나서고 그걸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문제를 시도를 해본다면 결국 이들이 연결되는 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잘하면 전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회는 법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네. 예. 이 전두환에게 그리고 전두환과 그 일당들에게 네.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남아있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도록 빨리 없는 법이라면 빨리 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통과가 된 법이라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도와야 될 것이고요. 네네. 언론은 언론대로 요즘에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시끄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환과 관련된 문제, 5.18 관련된 문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묻혀버렸습니다. 기자는 열심히 기사를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광주에 있는 그 광주 학살의 피해자분들도 과거처럼 그렇게 그냥 계시지만 마시고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보면 거의 지금 1년 가까이째 5.18 피해자들 여러분들이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이 이런 식의 전담 프로젝트를 거의 1년에 가까운 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큰 동력이 되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뭐 그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일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자격이 없지만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진상규명만큼이나 지난 40년 동안 이 학살의 책임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부정한 재산들을 축적하고 대물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환수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좀 더 나서 주셨으면 그래야지 저희가 이번에 전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내놨던 리포트가 뭐였냐면 네. 지금 전두환 일가가 자기들 재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지금 놔두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고깃집까지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돈들이 어떤 돈이겠어요? 다 이제 감춰져 있던 돈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돈들인데 그러면 환수를 한다거나 저런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1,000억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전국에 막 여러 개의 막 고깃집 뭐 이제 그 무한리필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막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막 버젓이 벌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회가 놔두는 게 전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그리고 저런 돈이 있으면 추징해야죠. 저런 사업을 할 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추징을 해서 어쨌든 법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저는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 몇 초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은 엄청나잖아요. 뭐 일화가 있거나 소일 한마디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두환 잔당을 쫓느라 여기저기 뭐 집 앞에서 네. 경찰 신고도 당하고 뭐 네. 아파트 경비원들이 나가라고 막 이렇게 불려나가고 도망가고 막 그렇긴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노신양 총리 빈소에서 전두환과 잔당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만나면서 느낀 점은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논리가 기본적으로 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자신들은 정치적 재판의 피해자다. 네. 예. 그래서 그 논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취재진들도 분명히 깰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분들을 만나게 되면 좀 더 예리하고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재산 상황도 들춰보신다 하고 논리도 막 세워서 할 거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뉴스타파 앞으로 뭐의 취재 계획이랄까요? 어떤 거 전두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5.18 특별법이 지금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지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런 법안들이 가결이 돼서 저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어쨌든 뭐 저희 같은 언론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올해 했던 것처럼 저희는 계속 이제 돈을 좀 쫓을 생각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부와 권세를 또 누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네. 이들이 이제 누렸던 이 부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하나회, 전두환이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근간에는 국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있었는데 예. 김영삼 정권 첫 해에 하나회가 해체됐다고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회가 그 이후에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그때 당시에 이 전두환의 비호 세력이었었던 이 군의 이 막강한 이 인맥들이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시즌1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쫓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도 저희가 추적해왔던 4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힘과 권력, 부를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누가 이들을 비호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저희는 계속 추적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 들으니 뭐랄까요, 뭐 자기들이 말하는 공신들에게 주는 땅을 뭐 공음전이라고 그러고 뭐 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땅과 돈의 문제, 민사상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고, 그들이 네. 그 토대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건재하다는 얘기를 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전두환 신군부들 쫓아다니면서 네. 예, 사실 구순이 다 돼가는 노인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자 어떤 기대, 뭐 반성이나 사과를 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쨌든 질문을 잘 던져서 그분들이 내가 80년 5월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라도 정말 기회가 된다면 유가족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뉴스타파가 전두환 프로젝트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이 광주 MBC에서 네. 출연 요청 전화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나올 사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저희가 뭐 사실 저희가 뭐 올해 1년 동안 했었던 일이 사실 보잘것없죠. 어쨌든 나오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게 돼야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걸 우양우양 넘어가면 뭐 이렇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도 뭐 그냥 좀 고생하다가 내 자손들은 잘 살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일 또 벌어질 수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역사는 반드시 저는 청산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무엇보다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저는 과제다. 이 전두환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거기에 하여튼 저희 뉴스타파도 뭐 미력 하나마 하여튼 뭐 일조할 수 있도록 뭐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간 취재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뭐 아까도 좀 울컥했는데 이 광주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제 대화 나눴던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이렇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처음 할 때 이제 저한테 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민사소송 왜 안 하셨습니다? 물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우리가 돈 밝힌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막 저도 모르게 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막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지난 40년에 그냥 이 안타까움이 그냥 다 그 말 한마디에 딱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기자로서 여러 만감 교차하고요. 사실 5.18과 광주에 관련된 얘기는 어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은 책임자 진상규명,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일 텐데 이들이 신군부가 먼저 명예회복이라는 돈으로 유공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옥죄를 쥐어 준 것에 방금 말씀하신 착한 우리 피해자들이 그런 걸 더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두환 일당과 그들의 행적과 재산을 추적해온 뉴스타파 황산징 팀장 그리고 강민수 기자와 함께 전두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타파 팀의 전두환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뻔뻔함과 당당함의 그 뒷배에는 땅과 돈, 돈과 땅이라는 막강한 물적 토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돈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전두환 일당의 부역한 자들에게 확대 재생산돼 거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냐며 당당한 친일파의 모습, 그리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감동을 좀 보여달라며 5월 영령을 조롱하는 전두환 일당의 뻔뻔함에도 땅과 돈의 힘이 겹쳐 떠오릅니다. 40여 년 만에 광주를 찾은 전두환이 이거 왜 이래? 라고 한 것은 이거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의 핏값을 팔아먹은 기자와 검사, 판사, 공무원, 그리고 이권을 주고받은 장사꾼들의 탄탄한 연대는 2019년 현재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역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